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상월짜기에 겨울이 찾아오면 온 세상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산짐승조차 숨을 죽이는 고요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기와 지붕이 웅장하게 솟아오른 큰 기와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곳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소문난 최부자 댁이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깥바람은 쉽게 넘보지 못했지만 집안에는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곤 했는데 그것은 그 집의 높은 위세 때문만이 아니라 그 집 안주인인 최 씨의 성미가 대단히 까다롭고 무섭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부자 댁의 며느리인 연화는 이른 새벽닭이 회를 치기도 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부지런하고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마당에 소복하게 쌓이면 연화는 홑겹의 저고리 하나만을 걸친 채 밖으로 나와 비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손발이 꽁꽁 얼어 터질 듯한 추위 속에서도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갔는데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안은 정갈하게 정돈되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은 찬바람에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언제나 맑고 깊어서 마치 겨울 산속의 깊은 샘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깨시기 전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아랫목을 마련해 두는 것을 며느리의 도리라고 여기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오르고 연화는 가마솥 뚜껑을 열어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푸며 시어머니의 상을 차렸습니다. 쌀 한 톨 흘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밥을 담는 그녀의 손길에는 집안의 평안을 비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방에서 기침 소리와 함께 일어난 시어머니 최 씨는 며느리의 정성 따위는 거들 떠보지도 않은 채 방이 너무 덥다거나 혹은 너무 춥다며 아침부터 타박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최 씨는 곳간에 쌀이 가득하고 금괴에 돈이 넘쳐나도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욕심 많은 사람이었고 그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애꿎은 며느리에게 화풀이하며 달래곤 했습니다. 최 씨는 아침상을 받자마자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숟가락을 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눈을 흘겼습니다. 국이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다며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 앞에서 연화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국은 전혀 짜지 않았고 간이 딱 맞았지만 최 씨에게는 음식의 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길을 꺾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아들이 장사를 하러 먼 길을 떠난 후로 집안의 모든 권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 했고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편안해 보이는 꼴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심술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연화는 곧바로 설거지를 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았는데 마루 및 먼지 하나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성미를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릴 때마다 손끝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연화는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참아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묵묵히 참아내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남편이 없는 동안 집안을 잘 건사하여 남편이 돌아왔을 때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연화의 마음속에는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이 자리 잡고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재물에 대한 탐욕과 며느리에 대한 미움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씨는 곳간 문을 열고 들어가 쌓여있는 곡식 가마니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혼자만의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는데 그녀는 이 많은 재산이 혹여나 줄어들까 전전긍긍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며느리가 몰래 쌀을 퍼내어 친정에 가져다 주거나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닌지 늘 감시했습니다. 사실 연화는 시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쌀 한 톨도 함부로 쓰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욕심에 눈이 먼 최 씨에게는 며느리의 정직함조차 가식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나 최 씨의 마음을 더욱 삭막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빨래터에 모여 앉아 얼음장 같은 물에 빨래를 방망이질하며 최 부자댁 이야기를 주고받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연화의 착한 심성을 칭찬했고 저런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나마 최 부자댁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마을의 촌로들은 혀를 차며 복을 발로 차는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너무 모질게 군이 언젠가 탈이 나도 크게 날 것이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평판은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최 씨의 귀에도 들어갔지만 그것은 오히려 최 씨의 자존심을 건드려 며느리에 대한 미움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만 낳았습니다. 눈보라가 유난히 심하게 몰아치던 날, 집안의 늙은 하인인 박노인은 마당에 눈을 치우다 말고 허리를 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노인은 대대로 이 집안을 섬겨온 충직한 하인이었기에 집안의 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 연화가 꽁꽁 언 손으로 장독대를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에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기씨 날이 일이 차운데 잠시 들어가 몸 좀 녹이시죠. 장독은 나중에 닦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연화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화는 박노인에게 장맛이 변하면 집안의 운세가 기운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제일 아끼시는 장독인데 제가 게을리할 수 없지요. 라고 대답하며 정성스럽게 항아리를 닦았습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집안을 위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연화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속으로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리 고운 분에게 어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끼며 다시 쌀이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한편 최 씨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화로를 끼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로 집안의 재산이 눈에 띄게 불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모든 탓을 며느리의 부족한 복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흥한다고 했는데 자신은 며느리를 잘못 들여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최 씨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아 자신의 위엄을 세우고 재물을 더 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면 상골마을의 겨울밤은 더욱 깊고 길어졌습니다. 연화는 호롱불 아래 앉아 시어머니의 비단옷을 짓기 위해 바느질을 시작했는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녀는 졸음을 쫓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늑대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문풍지가 덜컹거렸지만 연화의 방에서는 규칙적인 바느질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소리는 마치 그녀의 인내심을 증명이라도 하듯 밤새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 해진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노파였는데 사람의 관상을 기가 막히게 본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최 씨는 그 소문을 듣고 귀가 솔깃해져 하인을 시켜 그 노파를 집으로 불러들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세가 어떠한지 그리고 집안이 더 크게 일어날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연화는 낯선 노파의 등장이 왠지 모를 불안감을 가져다 주었지만 시어머니의 명인이 거역할 수 없어 대문 밖까지 나가 노파를 맞이했습니다. 노파가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휘 둘러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씨는 안방에서 뛰쳐나와 노파의 손을 잡고 윗목으로 모시며 융숭한 대접을 했습니다.
떡과 과일을 내오고 귀한 술까지 꺼내어 대접하며 최 씨는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내 운이 어떠하오 우리 집안이 앞으로 천석군 만석군이 될 수 있겠소. 노파는 술잔을 비우고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최 씨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 연화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마님 집안의 기운은 넘치나 물길이 막혀 있구려. 큰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대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어. 노파의 말에 최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물길이 막혀 있다니. 무엇이 내 복을 막고 있다는 말이오? 최 씨가 다그쳐 묻자 노파는 목소리를 낮추어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내는 형국이여. 집안에 맞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 주인의 길을 누르고 있으니 그자가 있는 한 곡식은 쌓여도 마음은 허할 것이오. 그 말은 최 씨가 평소에 품고 있던 불만을 정확하게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최 씨는 무릎을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니 역시나 그년이 문제였어. 노파의 말 한마디는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최 씨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다가 안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격앙된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임을 직감한 연화의 손이 파르르 떨렸고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씨의 구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밥상의 반찬, 가짓수가 적다며 상을 엎는 것은 예사였고 빨래가 희지 않다며 흙바닥에 내동댕이 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연기조차 맵다며 트집을 잡아 한겨울에 부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연화의 손등은 터져서 피가 배어 나왔고 얼굴은 근심으로 야위어 갔지만 그녀는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말 대신 속으로 사귀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노력하고 더 정성을 쏟으면 언젠가는 시어머니의 마음도 녹을 것이라 믿으려 애썼습니다. 겨울바람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져 처마 밑에 고드름이 창처럼 길게 자라났습니다. 최 씨는 노파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며느리를 내쫓을 구실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며 매의 눈으로 감시했지만 연화는 워낙 빈틈없이 일을 처리했기에 꼬투리를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약이 오른 최 씨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산에 가서 산딸기를 구해 오너라. 혹은 얼음을 깨고 살아있는 인거를 잡아 오너라. 하는 식의 억지를 부리며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에도 군말 없이 집신을 신고 눈 덮인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을 오르는 연화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고 최 씨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지만 담장 높은 부잣집 안주인은 바깥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연화가 빈손으로 돌아오면 최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호통을 치며 밥을 굶기거나 헛간에 가두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차가운 헛간 바닥에서 쪼그리고 앉아 잠을 청하는 연화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지만 꿈속에서조차 그녀는 가족의 평안을 비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느 날 밤 박노인은 몰래 주먹밥을 만들어 헛간 창살 사이로 연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기씨, 이걸 좀 드세요. 이러다 몸 상하십니다. 주인마님이 노망이 드셔도 단단히 드셨지 어찌 이리 하신단 말입니까? 박노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연화는 힘없는 손으로 주먹밥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범. 하지만 어머님께서도 속이 편치 않으셔서 그러시는 걸 겁니다. 제가 더 잘하면 되겠지요. 연화의 착한 마음씨에 박노인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차마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최 씨는 밤마다 금고를 열어보며 재산을 확인했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의 복을 갉아먹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럴수록 며느리에 대한 증오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집안에서 완전히 몰아내야만 자신이 진정한 행복과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움을 넘어선 광기 어린 집착이었고, 평온했던 집안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이 다가왔습니다. 팥죽을 쑤어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는 날이었지만 최 부자 댁에는 오히려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아침부터 며느리에게 팥죽을 쑤라고 시키며 파탈 하나라도 터지거나 뭉개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연화는 가마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정성껏 나무 주걱을 저었고, 불 조절을 하느라 잠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붉은 팥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지만 그 소리는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봉지 팥죽이 완성되어 상에 오르자 최 씨는 짐짓 엄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맛을 본 최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걸 죽이라고 쑤었느냐? 팥 비린내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구나. 사실 팥죽은 구수하고 달콤하게 잘 쑤어졌지만 최 씨에게는 맛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밥상을 들어 마당으로 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년이 나를 독살하려 하는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걸 밥상에 올려 깨진 그릇, 조각과 붉은 팥죽이 하얀 눈 위에 낭자하게 흩어졌습니다. 최 씨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며느리 연화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연화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최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내 집에서 단 한시도 너를 두고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네가 나가야 내 집이 산다. 최 씨의 고함 소리가 온 동네를 울렸고 마당에 있던 개조차 무서워 꼬리를 내리고 숨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금 굵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고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며 세상은 잿빛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 들이닥칠 운명의 시간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짓날에 팥죽 소동이 있고 난 뒤 최 부자 댁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강물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마당에 흩뿌려진 붉은 팥죽 자국은 밤새 내린 눈에 덮여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생채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퉁퉁 부어오른 손을 호호 불어가며 깨진 사기 그릇 조각들을 치웠고 붉게 물든 눈더미를 퍼내어 담장 밖으로 버렸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추위와 고된 노동으로 인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마음의 고통이 육신의 고통을 덮어버린 탓인지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최 씨는 안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는 며느리가 문안 인사를 올려도 기척조차 하지 않았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인들은 주인마님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워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발끝으로 걸어 다녔고 집안의 개조차 짖지 않는 적막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난번에 다녀갔던 그 묘한 분위기에 노파가 다시 마을 어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파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보찜을 진 젊은 사내 하나를 대동하고 나타났는데 그 행색이 예사롭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노파는 곧장 최 부자 댁으로 향하지 않고 마을 우물가에 앉아 동네 안악들에게 최 부자 댁의 기운이 심상치 않다는 둥, 며느리의 관상이 집안을 말아먹을 상이라는 둥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안악들은 처음에는 노파의 말을 무시하려 했으나 며칠 전 최 씨가 팥죽 그릇을 집어 던졌다는 소문과 맞물려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타고 흐르는 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화가 밤마다 몰래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노파는 마을의 민심이 술렁이는 것을 확인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최 부자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최 씨는 노파가 왔다는 소식에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하며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반가워했습니다. 사랑채로 노파를 들인 최 씨는 문을 굳게 닫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노파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더욱 단호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마님, 제가 지난밤 꿈자리가 사나워 견딜 수가 없어 다시 왔습니다. 꿈에 이 집 대들보가 무너지고 곳간에 쥐떼가 들끓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필시 집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자리를 틀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사색이 되어 노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대들보가 무너진다니 비방이라도 알려주시오. 내 복채는 섭섭지 않게 하리다. 노파는 짐짓 곤란한 표정을 짓다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씌운 애군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애군이 마님의 제복을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아드님의 앞길까지 막을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집안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지요. 아들의 앞길을 막는다는 말에 최 씨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이자 집안을 일으킬 유일한 희망이었기에 아들에게 해가 된다는 말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독이 되어 최 씨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노파는 최 씨의 불안을 교묘하게 파고들며 며느리를 내치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 씨의 마음속에서 며느리 연화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흉물로 완전히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 시각 연화는 부엌 한 구석에서 식은 밥덩이로 끼니를 때우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량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바람에 며느리의 밥상은 차려지지도 않았고 하인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만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연화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견뎌냈는데 이는 자신이 고생하면 남편이 밖에서 편안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고이 간직한 남편의 편지를 꺼내어 어루만지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편지는 달고 달아 너덜너덜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남편의 다정한 글귀만이 차가운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연화는 부엌 아궁이에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내듯 자신의 마음속 희망의 불씨도 꺼뜨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장터 국밥집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최 부자댁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었습니다. 아니 그 착한 며느리가 정말 귀신을 부른다더냐. 에이 설마 시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 헛소문이 난 게지. 하지만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 집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흉년이 든 건 사실 아니냐.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각자의 입맛에 맞는 대로 이야기를 지어내고 퍼날랐습니다. 개 중에는 연화를 불쌍히 여기는 이들도 있었지만 최 부자댁의 위세에 눌려 감히 나서서 변호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우물가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노파의 말을 듣고 난 후 며느리를 감시하는 눈길을 더욱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빨래하러 내게 갈 때도 하인을 시켜 뒤를 밟게 했고 밤에는 잠도 자지 않고 며느리의 방 동정을 살폈습니다. 혹여 며느리가 무언가를 숨기거나 몰래 빼돌리는 것이 없는지 혈안이 되어 찾았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연화가 부엌 뒤편 장독대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사실 연화는 시어머니의 건강과 집안의 평안을 비는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만 의심의 눈이 먼 최 씨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저주를 퍼붓는 주술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최 씨는 전연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하고 소리치며 몽둥이를 들고 뛰어갈 뻔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꾹 참았습니다. 집안의 늙은 하인 박노인은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는 최 씨가 낯선 노파에게 홀려 집안을 어지럽히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박 노인은 평소 최 씨가 자신을 어렵게 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용기를 내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마루에 앉아 담뱃대를 물고 있었는데 박 노인이 들어오자 귀찮다는 듯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바쁜데 왜 들어와서 알짱거려. 박 노인은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외람도어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즘 댁내에 도는 소문이 심상치 않습니다. 며느님은 천성이 착하고 어진 분인데 어찌하여 바깥 사람들의 헛소문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최 씨는 박 노인의 말에 버럭 화를 내며 담뱃대로 마루를 내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주인 하는 일에 참견이냐? 늙어서 노망이 났으면 얌전히 죽을 날이나 기다릴 것이지 어디서 훈계질이야. 하지만 박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님 쫓겨난 복은 다시 불러들이기 어렵고 한번 깨진 인심은 다시 줍기 어렵습니다. 돌아가신 대감마님께서도 며느님을 그리 아끼셨는데 대감마님의 뜻을 생각해서라도 부디 자중하십시오. 죽은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자 최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유지는 핑계일 뿐 지금 당장 눈앞의 욕심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늙은이가 미쳤구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한 번만 더 그런 소리를 했다가는 너도 쫓겨날 줄 알아라. 박 노인은 쫓겨나듯 안채를 나왔지만 가슴속의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했습니다. 허허허, 먹구름이 몰려오는구나. 큰 비가 내릴 징조야. 이 집안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박 노인은 며느리 연화가 걱정되어 몰래 그녀의 처소 근처를 서성였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괴로워하며 헛간 구석에 앉아 짚을 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집신 하나를 꼬는 동안에도 그의 한숨 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더욱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최 씨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더해져 이제는 집안의 가구 배치까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노파가 시키는 대로 동쪽 문을 막고 서쪽 문을 내는가 하면 멀쩡한 담장을 허물고 다시 쌓기도 했습니다. 하인들은 추운 겨울에 쓸데없는 공사를 하느라 손발이 얼어 터졌지만 불평 한마디 못하고 주인의 명을 따라야 했습니다. 집안은 공사판이 되어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고 흙먼지와 소음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기운을 누르기 위한 비방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최 씨와 노파뿐이었고 영문도 모르는 식솔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횡포가 심해질수록 더욱 몸을 낮추고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그녀는 혹여나 자신의 숨소리가 시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입을 막고 기침을 참았고 걸음걸이도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조차 꼴보기 싫어했습니다. 여우 같은 년 속으로는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알고 최 씨는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며느리를 악녀로 만들어갔고 그 허상의 악녀와 싸우느라 스스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밑은 검게 죽어 있었고 살은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들을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 씨는 하인들을 모두 물리고 연화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최 씨는 다짜고짜 장롱문을 열어젖히고 옷가지들을 마루로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 방에 숨겨둔 흉물들을 다 찾아내고야 말겠다. 네가 감히 내 집안을 망치려 들어. 연화는 울면서 말렸지만 최 씨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최 씨는 이불을 찢고 베개를 칼로 그으며 무언가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하얀 손뭉치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최 씨의 찢겨진 마음과도 같았고
연화의 부서진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피운 끝에 최 씨가 찾아낸 것은 고작 낡은 복주머니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친정어머니에게서 받은 유품으로 안에는 쑥과 마른 고집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것을 높이 쳐들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라. 이게 바로 저주를 거는 물건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 이럴 줄 알았다. 최 씨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복주머니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엎드려 어머님, 그것은 제 어머님의 유품입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라고 애원했지만 최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집을 왔으면 귀신이 되어야지 감히 친정 물건을 끌어들여. 이것이 바로 네가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증거다. 최 씨는 그날 밤 며느리 연화를 사랑채 겹방 난방도 되지 않는 찬방으로 내쫓았습니다. 오늘부터 내 거처는 여기다. 따뜻한 아랫목은 너 같은 년에게 사치야. 여기서 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거라. 문이 쾅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방 안은 바깥과 다를 바 없이 추웠고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려 앉아 흐느꼈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시어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우물가는 또다시 떠들썩했습니다. 최부자댁 며느리가 쫓겨나 찬 방 신세를 진다더군. 아이고, 이 엄동설 안에 얼어 죽으라는 거지 뭐야. 그 시어머니 독하기가 살모사 저리 가라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최 씨를 비난했지만 정작 최 씨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다시 나타나 최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애군을 털어내려면 다가오는 금음날 밤에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노파의 말인즉슨 며느리를 완전히 집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화는 갇힌 방 안에서 문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녀 몰래 가져다준 찬물 한 그릇으로 목을 축이며 그녀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몸은 쇠약해져 갔지만 정신만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집안은 정말로 망하고 만다. 내가 살아서 지켜야 한다. 연화의 마음속에는 옥이라기보다는 어떤 숭고한 사명감 같은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넘어 악에 맞서 선을 지키려는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연화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아들에게 보낼 거짓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정하니 내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최 씨를 대신해 글방 훈장을 불러 억지로 쓰게 했는데 훈장은 붓을 떨며 거절하려 했으나 최 씨의 협박에 못 이겨 글을 써주고는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을 명분도 구실도 심지어 아들에게 알릴 거짓 통보까지 마련된 것입니다. 최 씨는 편지를 품에 안고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공허하고 메마르게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며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던 밤, 박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자리를 살폈습니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희미하고 불길한 붉은 별 하나가 집 지붕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허, 큰일이로다. 하늘이 노하셨어. 이 집안에 피바람이 불겠구나. 박노인의 탄식은 바람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는 연화가 갇힌 방 쪽을 바라보며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고통받는 아기씨에 대한 사죄이자 무력한 늙은 하인의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온통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대낮에도 어둑어둑했고
까마귀 떼가 지붕 위에 앉아 기분 나쁜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최 씨는 하인들을 시켜 대문을 활짝 열어놓게 하고 며느리를 내쫓을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고 오로지 집착과 광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밖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최 부자댁의 비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잔뜩 찌푸려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은 음산한 날이 밝았습니다.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윙윙거리며 집안의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어댔고 마당에 서 있는 고목나무 가지들은 비명을 지르듯 서로 부대끼며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아침 일찍부터 안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인들을 불러 모아 마당에 도열시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큰 전쟁을 치르러 가는 장수처럼 비장했고 눈빛에는 광기 어린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집안의 우환을 뿌리 뽑고 새로운 복을 맞이하는 날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그녀의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추위에 떨면서도 주인마님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명령만을 기다렸습니다. 최 씨는 사랑채 겹방, 냉골이나 다름없는 그곳에 갇혀있던 며느리 연화를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쭈뼛거리며 방문을 열자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던 연화가 파리한 안색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홑겹의 무명 저고리와 낡은 치마 하나만을 걸치고 있었는데 입술은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고 손발은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고요하여 마치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고귀한 기품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있는 안방 쪽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쫓겨나는 자의 비굴함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예의를 다하려는 그녀의 곧은 심성이었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절을 받고도 코웃음을 치며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 나와 며느리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뿌려댔습니다. 에이, 뒤에 부정 타는 것들은 다 물러가라.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썩 꺼져.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눈발처럼 흩날리며 연화의 머리와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금은 상처 입은 연화의 마음을 후벼 파는 듯 쓰라리게 다가왔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모욕을 오롯이 견뎌냈습니다. 최 씨는 소금을 뿌리는 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빗자루를 들고 나와 마당을 쓸어내는 신용을 하며 며느리를 대문 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오랫동안 집안을 위해 헌신했던 며느리를 내치는 모습은 잔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연화는 대문 앞까지 밀려나서야 겨우 입을 열어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쫓겨나도 좋으나 부디 옥체만은 보존하소서. 날이 차니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고 밤에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쫓겨나는 순간까지 시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는 며느리의 말에 지켜보던 하인들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옷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박노인은 기둥 뒤에 숨어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최 씨에게는 그 진심 어린 당부조차 가증스러운 연기로만 보였습니다. 닥쳐라. 내년이 나가야 내가 산다 어디서 훈계지르냐. 최 씨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주어 대문을 활짝 열게 했고 연화의 등 뒤를 거세게 떠밀었습니다. 연화는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집신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그녀의 맨발이 차가운 눈밭에 닿자마자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대문 밖으로 완전히 나가자마자 최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문을 쾅 닫아버리고 빗장까지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다 앓던 이가 빠진 것 같구나. 최 씨는
대문을 등지고 서서 쾌제를 불렀지만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떠난 자리에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대문이 덜컹거리며 기분 나쁜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검게 변하며 마른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쾅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각 부엌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녁밥을 짓기 위해 아궁기에 불을 지피던 하녀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나온 것입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불이.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최 씨는 무슨 헛소리냐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엌에는 마른 장작이 가득 쌓여 있었고 불쏘시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싯돌을 쳐도 불씨를 가져다 대도 장작에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불꽃이 일어나는가 싶으면 마치 누군가가 입으로 훅 불어 끄기라도 하듯 검은 영이만 피어오르다 인해 사그라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아궁이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부엌 안에는 냉기가 가득 차 입김이 허옇게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최 씨는 직접 불을 붙여보겠다고 덤벼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부직갱이를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냐, 장작이 젖은 개냐, 당장 마른 장작을 가져오너라. 하인들이 헛간에서 가장 잘 마른 장작을 가져왔지만 그 역시 불은 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기만 자욱하게 피어올라 온 집안을 맵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불은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집안의 온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나자마자 불이 죽어버렸다는 것은 집안의 생명력이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최 씨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상한 일은 부엌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방 아랫목이 순식간에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온돌 밑에는 아직 잔열이 남아있어야 정상이었으나 바닥은 마치 한겨울 가을가의 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최 씨는 이불을 몇 겹이나 뒤집었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항의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어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찌릿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집안의 모든 온기가 며느리 연화의 치맛자락을 따라 대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집은 더 이상 사람을 품어주는 안식처가 아니라 거대한 얼음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우물가에서도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물을 기르러 간 하인이 두레박을 떨어뜨리며 주저앉은 것입니다. 우물 안의 물이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어 바위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찰랑거리던 맑은 물이 연화가 떠난 직후 설명할 수 없는 냉기에 의해 얼음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인들이 도끼를 가져와 얼음을 깨려 했지만 도끼날이 팅하고 튕겨나갈 정도로 얼음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물 없이는 밥도 지을 수 없고 목도 축일 수 없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물이 막힌 집안,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공포감이 전염병처럼 하인들 사이로 퍼져 나갔습니다. 최 씨는 이 모든 현상을 부정하고 싶어 그 노파를 찾았습니다. 노파는 사랑채에서 훔친 폐물을 주머니에 쑤셔 넣다가 최 씨가 들이닥치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보시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불도 안 붙고 물도 얼었소. 며느리를 내보내면 복이 온다더니 이게 무슨 병해란 말이오. 최 씨가 멱살을 잡고 따지자 노파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뻔뻔하게 둘러댔습니다. 이것은 그래, 며느리의 나쁜 기운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며칠만 견디면 묵은 애군이 다 빠져나가고 새 기운이 돌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노파는 거짓말로 최 씨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곳간에서도 사단이 났습니다. 쌀독을 열어본 하인이 기겁을 하며 뛰쳐나왔습니다. 마님 쌀이 다 썩었습니다. 최 씨는 혼비백산하여 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윤기가 흐르던 하얀 쌀알들이
검게 변하고 곰팡이가 피어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쥐떼조차 먹지 않을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린 곡식들을 보며 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장독대에 고추장과 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장 위에는 하얀 골마지가 가득 껴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온 재산이 먹을거리가 순식간에 쓰레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박 노인은 이 참상을 지켜보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아이고, 조왕신이 노하셨구나. 성주신이 집을 버리셨어. 안주인이 덕을 잃으니 집안의 신령들이 모두 등을 돌리신 게야. 박 노인의 말대로 이 집안을 지켜주던 가택신들은 며느리가 쫓겨날 때 함께 집을 떠나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지런한 며느리가 매일 닦고 보살피던 장독대 아궁이, 우물가에 깃들어 있던 신령스러운 기운들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음습하고 사악한 기운들이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박 노인은 며느리 연화가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집안의 복을 지탱하던 기둥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추위는 살인적으로 변했습니다. 방 안에 물그릇이 얼어 터지는 소리가 딱딱하고 들려왔습니다. 최 씨는 소미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덜덜 떨었지만 추위는 이불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었고 목이 말라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밖에서는 늑대들이 집 주위를 빙빙 돌며 구슬프게 울어댔고 마치 귀신이 문을 긁는 듯한 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를 내쫓을 때 느꼈던 통쾌함은 온데간데 없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한편 쫓겨난 연화는 눈보라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눈 속에서 그녀는 몇 번이나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정신은 혼미해져 갔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그녀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가족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쓰러진 곳은 마을 어귀의 성황당 나무 아래였습니다. 오래된 느티나무가 가지를 드리워 눈을 막아주었지만 그녀의 처는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녀의 주위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평소 그녀의 덕행을 기려 성황당에 바쳤던 정성들이 신령한 기운이 되어 그녀를 지켜주려는 듯했습니다. 다시 최부자 댁으로 돌아오면 다음 날 아침의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하인들은 추위를 견디지 못해 하나둘씩 짐을 싸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귀신 들린 집에서는 하루도 못 살겠네. 주인마님, 성질 받아주는 것도 지긋지긋해. 하인들이 떠나자 집안은 더욱 썰렁해졌습니다. 최 씨는 도망가는 하인들의 뒤통수에 대고 욕을 퍼부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마당에 홀로 서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하루아침에 폐가처럼 을씨년스럽게 변해 있었고 곳곳에 쌓인 눈은 치울 사람이 없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점쟁이 노파는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슬그머니 도망칠 궁리를 했습니다. 그녀는 최 씨가 정신이 나간 틈을 타서 안방의 자개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금가락지, 은비녀 옥놀이개 등 값나가는 물건들을 훔쳐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한몫 단단히 챙기려 했는데 이 집구석은 이미 망조가 들었어. 더 있다가는 나까지 화를 입겠네. 노파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물건들을 챙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에게 최 씨와의 의리 따위는 애초에 없었고 오직 돈만이 목적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헛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밥상을 차려오는 환영이 보이다가도 이내 그것이 깨진 그릇, 조각으로 변해
자신을 찌르는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벽을 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연화야, 밥 좀 다오. 춥다. 불 좀 지펴라.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며느리의 손길이 간절하게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며느리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메아리와 뼈를 깎는 듯 단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과 독선이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 그녀를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부자댁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이 드디어 망했나 봐. 며느리를 쫓아내더니 천벌을 받은 게지. 쥐읒읒 있을 때 잘해야지. 사람들은 최 씨의 몰락을 고소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집안의 기이한 변화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그 집 근처에 얼씬하려 하지 않았고 최 부자 댁은 마을 안에 고립된 섬처럼 외따로 남겨졌습니다. 오직 박 노인만이 텅 빈 마당을 지키며 떠나간 아기 씨가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집안의 불씨는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이제 일어날 힘조차 없어 이불 속에 웅크린 채 죽음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 쭈글쭈글해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귀신 형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혼미한 정신 속에서 지난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 차가운 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쫓던 순간의 잔인함. 그 모든 죄악들이 화살이 되어 그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열릴 줄 몰랐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으며 다가오는 소리는 적막한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문 앞에 멈춰선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은 굳게 닫힌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그 목소리는 굵고 힘찼으며 오랜 여독이 묻어 있었지만 집안의 위험을 되찾으려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사를 떠났던 최 씨의 아들 연화의 남편이 돌아온 소리였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돌아왔지만 그를 맞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냉랭한 침묵만이 그를 방일 뿐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참혹한 광경을 보고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마치 죽어가던 집에 심폐소생을 하는 듯한 강력한 파동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타지를 떠돌며 거친 세파를 견뎌낸 아들의 주먹이 대문을 내려칠 때마다 문틈에 쌓여있던 눈들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인기척 하나 들리지 않았고 오직 바람소리만이 텅 빈 마당을 휘감고 돌 뿐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던 아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담장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담장 위로 올라서서 마당을 내려다보았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그지없는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할 장독대는 눈 속에 파묻혀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흉물스럽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담장을 뛰어내린 아들은 곧장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계십니까?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메아리쳤고 방문들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가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히자 냉골이 된 방구석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웅크린 어머니 최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방 안은 바깥보다 더 춥게 느껴질 정도로 냉기가 가득 차 있었고 최 씨의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자 최 씨는 퀭한 눈을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추워, 배고파 며느리야, 불 좀 다오 라는 헛소리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몰골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 처참했습니다.
그때 건너편 행랑채에서 박노인이 비틀거리며 기어 나왔습니다. 도련님, 아니 서방님 오셨습니까? 드디어 오셨군요. 박노인은 아들의 다리를 부여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박노인을 일으켰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노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집안 꼴이 왜 이렇고 제 아내 연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의 질문에 박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무능하여 마님을 말리지 못하고 아기 씨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님께서 며느님을 내쫓으셨습니다. 박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노인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낯선 점쟁이 노파가 들어와 어머니를 홀린 일 멀쩡하던 며느리를 구박하고 누명을 씌운 일, 그리고 마침내 엄동설 안에 호적삼 차림으로 쫓아낸 일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들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 착한 사람에게 그런 짓을. 아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연화가 어떤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섬겼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랑채 뒤편에서 부스럭거리는 수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점쟁이 노파가 큼지막한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뒷담을 넘으려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힌 틈을 다 훔친 폐물들을 들고 도망치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들은 단숨에 달려가 노파의 뒷덜미를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 인연, 네가 우리 집안을 망친 요물이었구나. 아들의 호통소리에 놀란 노파는 비명을 지르며 웅크렸고 그녀가 놓친 보따리가 풀리면서 그 안에서 은수저 금가락지 옥비녀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정신이 든 최 씨가 비틀거리며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흩어진 폐물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들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폐물들이었고 노파가 며느리의 애군을 막는 비방에 쓴다며 가져갔던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왜 저기에. 최 씨는 그제야 자신이 철저하게 속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노파는 신통한 점쟁이가 아니라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재물을 갈취하는 사기꾼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최 씨는 망연자실하여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도둑년의 혓바닥에 놀아나 내 복을 내 발로 걷어찼구나. 그녀의 입에서 뒤늦은 후회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도둑 노파를 밧줄로 꽁꽁 묶어 박노인에게 감시하게 한 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어머니가 귀하게 여긴 것은 저런 도둑이었고 천하게 여겨 내버린 것은 우리 집안의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연화가 떠나자마자 불이 꺼지고 물이 얼어붙은 것을 보고도 모르시겠습니까? 아들의 뼈아픈 지적에 최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귀신에 홀렸어. 아가, 제발 연화 좀 찾아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 며느리 죽으면 나도 따라 죽으련다. 최 씨의 눈물은 진심이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밖은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쫓겨난 지 며칠이 지났다는 박노인의 말에 아들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곳간으로 달려가 횃불을 여러 개 만들고 박노인에게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전해주게.
제발 내 아내를 찾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게. 박노인은 노구를 이끌고 마을로 뛰어내려가 동네방네 소리쳤습니다. 서방님이 오셨소. 우리 아기씨를 찾아야 허. 다들 좀 도와주시오. 박노인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집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최 부자 댁의 일에 나서지 못했던 것을 미안해하고 있었고, 착한 연화가 잘못되기라도 했을까봐 내심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장정들은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모여들었고, 안악들은 따뜻한 물과 담요를 준비해 대기했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최 부자댁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들은 그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부탁했습니다. 제 불찰로 아내가 생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마시오, 최 서방. 우리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오. 라고 위로했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켜지자 어두웠던 마을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조를 나누어 마을 어귀넷가 뒷산으로 흩어져 연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최 서방 댁 며느리, 어디 있소? 연화 아씨, 대답 좀 해보쇼. 사람들의 외침이 눈보라를 뚫고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가장 험한 상일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왠지 그녀가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였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발자국마다 절박함이 묻어났고 그의 눈시울은 뜨겁게 젖어 있었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 테니 제발. 한편 묶여있던 노파는 마을 사람들의 솥을 퍼런 기세에 눌려 찍소리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몇몇 안악들이 노파를 둘러싸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네가 잘 살 줄 알았더냐. 관에 넘겨서 곤장을 매우 쳐야 해. 안악들은 최 씨에게 당했던 서름까지 합쳐 노파에게 퍼부었지만 폭력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탐욕을 꾸짖을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의 탐욕이 빚어낸 괴물의 모습을 노팩에서 발견하고 몸서리쳤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아들은 눈 위에 희미하게 남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새로운 눈이 덮여 거의 사라질 뻔했지만 집신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목이 터져라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화야, 여보 내가 왔어. 어디 있는 거야? 바람소리가 그의 목소리를 삼키려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발자국은 마을 입구의 성황당 나무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나무 아래라면 어쩌면 그녀가 그곳에 의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미친 듯이 눈밭을 헤치고 달렸습니다. 성황당 나무는 거대한 가지를 드리워 눈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횃불을 비추며 나무 아래로 다가갔을 때 그의 심장은 멈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무 둥치 사이 낙엽과 눈이 뒤섞인 곳에 하얀 눈사람처럼 웅크리고 있는 형체가 보였습니다. 아들은 횃불을 눈밭에 꽂고 허겁지겁 그녀에게 달려들어 눈을 털어냈습니다. 여보 여보, 파랗게 질린 얼굴 감겨있는 눈 얼음장처럼 차가운 몸. 바로 그의 아내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두꺼운 속옷을 벗어 그녀를 감싸 안고 꽁꽁 언 그녀의 손을 자신의 가슴팍에 묻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갈 수는 없어. 제발 눈 좀 떠봐. 아들이 오열하며 그녀의 뺨을 비비고 입김을 불어넣자 기적처럼 그녀의 입술에서 희미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성황당의 신령이 그리고 그녀의 착한 심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그녀의 숨을 붙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하늘을 향해
감사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찾았다. 여기 있다. 연화가 살아있다. 그의 외침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성황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횃불들이 모여들어 그녀 주위를 따뜻하게 밝혔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급히 만든 들것에 연화를 눕히고 아들은 자신의 천으로 그녀를 덮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가볍고 빨랐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졌고 횃불은 승리의 깃발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며느리가 살아 돌아온다는 소식에 최 부자댁에 닫혔던 기운도 조금씩 풀리는 듯했습니다.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얼굴을 내밀어 그들의 귀환을 비추었습니다. 아들이 연화를 안고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꼼짝도 하지 않던 부엌 아궁이에서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불티가 튀어오른 것입니다. 그것은 남아있던 아주 작은 불씨가 바람을 만나 되살아난 것일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며느리의 귀환을 방해는 조왕신의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집안을 감싸고 있던 음산한 냉기가 한풀 꺾이고 훈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마루 끝에 서서 들어오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기둥 뒤에 숨어 눈물만 흘렸습니다. 죄책감이 너무나 커서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노인은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며느리가 평소에 아끼던 솥을 걸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얼어붙어 꿈쩍도 안 하던 물이 녹아내리고 장작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힘차게 타올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령님, 감사합니다. 박노인은 연신 넙죽거리며 불을 지폈습니다. 아랫목이 서서히 데워지기 시작했고 온도를 타고 흐르는 온기는 방 안에 갇혀있던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아들은 연화를 따뜻한 아랫목에 뉘고 손발을 주무르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미움을 쑤어오고 약재를 다려오며 한마음으로 연화의 회복을 빌었습니다. 노파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녀가 훔친 폐물은 모두 회수되어 최 부자댁 마루에 쌓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 금은 보화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며느리의 숨소리였습니다. 최 씨는 방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밤새도록 기도를 올렸습니다. 천지신명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며느리를 살려주십시오. 제 수명을 덜어서라도 며느리를 살려주십시오. 오만하고 욕심 많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위해 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회개가 닫혔던 집안의 운을 다시 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올 무렵 연화에 닫혀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따뜻한 온기와 익숙한 냄새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리운 남편의 품 냄새였고 자신이 그토록 정성을 쏟았던 집안의 냄새였습니다. 여보. 그녀가 가늘게 눈을 뜨며 남편을 부르자 아들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나야. 이제 괜찮아. 아무데도 가지마. 내가 지켜줄게. 방 밖에서 이 소리를 들은 최 씨도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안은 이제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으려 했던 악한 기운은 노파와 함께 사라졌고 그 자리를 가족애와 이웃의 정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최 부자 댁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동안 높게만 느껴졌던 최 부자 댁의 담장이 마음의 담장과 함께 허물어진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불빛이 어우러져 춥고 매서웠던 겨울밤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동이 터오자 눈 덮인 마을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최 부자댁 굴뚝에서는 다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것은 평범한 연기가 아니라 집안의 평화를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은 방문을 열고 나와 밖에서 밤을 지새운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연화가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합니다. 최 씨는 주저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아들의 강한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워있는 며느리와 눈이 마주친 순간 최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며느리의 손을 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 내가 죽일 년이다. 면목이 없다. 나를 용서하지 마라. 최 씨의 통곡에 연화는 힘없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님,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말하는 며느리의 말에 최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진정한 의미의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갈등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더 단단한 믿음의 싹이 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부신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그 거세던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뚝 그치고 하늘은 씻은 듯이 맑고 푸른 빛을 되찾았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날카로운 고드름이 따스한 햇볕을 받아 녹아내리며 톡톡하고 맑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의 전령사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최 부자댁 마당에 쌓여있던 눈더미도 서서히 녹아내려 그 아래 묻혀있던 땅이 검은 속살을 드러내며 기지개를 켜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감싸고 있던 음산하고 차가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포근하고 생기 넘치는 기운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랫목에 누워있던 연화는 깊고 편안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눈을 뜨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소. 몸은 좀 어떻소?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에 연화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방 안은 후끈할 정도로 따뜻했고 부엌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숭늉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여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시어머니 최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인을 시켜 물건을 가져오라 호통을 쳤을 터인데 오늘은 직접 쟁반에 따뜻한 미음과 약사발을 받쳐들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표정만은 예전의 독한 기색이 사라지고 어린아이처럼 순해져 있었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머리맡에 쟁반을 내려놓고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우물쭈물했습니다. 아가 일어났느냐? 속이 비어 쓰릴 테니 이 미움이라도 좀 뜨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힘이 없어 비틀거렸고 최 씨는 화들짝 놀라 며느리의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최 씨는 숟가락으로 미움을 떠서 호흡으로 식힌 뒤 며느리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받기만 했지. 누군가를 수발들어 본 적 없는 최 씨의 손길은 서툴기 짝이 없었지만 그 투박한 손길에서 진심이 전해져 왔습니다. 연화가 미움을 한 입 삼키자 최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쟁반 위로 떨어졌습니다. 내 죄가 크다. 내가 귀신에 씌어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모진 짓을 했어. 이 늙은이를 용서하지 마라.
최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난 일은 다 잊으세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집안이 다시 따뜻해졌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연화의 넓은 아량에 최 씨는 더욱 가슴이 아파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곳간 열쇠이자 집안의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동안 이 열쇠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며느리에게 내주지 않으려 했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미련 없이 내놓았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은 너다. 네가 들어와야 집이 산다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깨달았다. 나는 뒤방으로 물러나 네가 주는 밥이나 먹으며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련다. 그것은 단순한 권력의 이양이 아니라 며느리를 집안의 진정한 중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연화가 기운을 차려 거동할 수 있게 되자 남편은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연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준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동안 흉흉했던 집안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곶감문이 활짝 열리고 묵혀두었던 쌀과 고기, 술이 아낌없이 나왔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부엌에 모여 전을 부치고 떡을 치느라 분주했고 남자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술상을 차렸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흥겨운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퍼져 나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귀신 나올 듯 적막했던 최 부자 댁이 다시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잔치 한가운데에서 최 씨는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며느리 연화의 손을 잡고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여보게들, 다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우리 며느리는 하늘이 내린 복덩이요. 내 눈이 어두워 보석을 돌멩이로 착각하고 내칠 뻔했으나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니 천만다행이요. 앞으로 우리 며느리 칭찬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내 밥상 받을 생각도 마시오. 최 씨의 호기로운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묘 연화 A씨 같은 분이 엎치시어. 최 부자 댁은 이제 만석군이 될 거요. 사람들의 덕담이 쏟아졌고 연화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안의 늙은 하인 박노인은 잔치상 구석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는 평생 이 집안을 지켜오면서 수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오늘처럼 기쁘고 가슴 벅찬 날은 없었습니다. 허허허,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더니 우리 집안이 더 단단해지려고 그 난리를 겪었나 보네. 조상님들도 이제 마음 놓고 웃으시겠구먼. 박노인은 하늘을 향해 술잔을 올리며 집안의 평화를 지켜준 신령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도망갔던 하인들도 하나둘씩 돌아와 잘못을 빌었고 최 씨와 연화는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주어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활기찬 집안을 꾸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가족들은 안방에 모여 오붓하게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이 한 그릇씩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동짓날 비극의 시작이 되었던 바로 그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팥죽은 의미가 달랐습니다. 연화가 정성을 다해 쓰고 최 씨가 옆에서 새알심을 빚어 넣은 화합의 음식이었습니다. 붉은 팥죽은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본래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최 씨는 숟가락을 들며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식기 전에 어서 들자. 애구는 다 물러갔으니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게다. 남편이 먼저 팥죽을 크게 한술 떠서 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부인 정말 맛이 기가 막힙니다. 꿀을 넣은 듯 달콤하고 솜사탕처럼 부드럽습니다. 내 평생 먹어본 팥죽 중에 제일입니다.
연화와 최 씨는 서로를 마주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연화도 팥죽을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기운이 입안 가득 퍼지며 온몸을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용서가 섞여 만들어낸 천하일미였습니다. 세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팥죽 그릇을 깨끗이 비웠고 그들의 그림자는 호롱불 아래 하나로 어우러져 흔들렸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갔습니다. 연화가 다시 살림을 맡은 후로 최 부자 댁은 날로 번창하여 곳간에는 곡식이 썩어날 정도로 쌓이고 땅 문서는 괴짝에 넘쳐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지 않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을 구휼했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는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은 최 부자 댁을 적선지가 선행을 쌓는 집라 부르며 칭송했고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낯선 점쟁이의 말대로 며느리가 들어와 집안이 망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덕으로 집안이 명문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최 씨는 나이가 들어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욕심쟁이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손자들의 재롱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며느리에게 고맙다 고생했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인자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마루에 앉아 지난날을 회상하며 박 노인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 모진 눈보라 속으로 며느리를 내쫓지 않았더라면 내 마음속의 눈보라도 평생 그치지 않았을 거야. 하늘이 나를 깨우치려고 잠시 시련을 주신 계지. 박 노인은 껄껄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미오 마님, 늦게라도 깨달으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다 아기씨의 지성 덕분입니다. 연화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고운 모습으로 집안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일로 인해 투박해졌지만 그 손은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돕는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남편은 밖으로는 큰 상단을 이끄는 거상이 되었고 안으로는 아내를 끔찍이 아끼는 애처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두 부부는 늙어서도 서로의 머리카락을 빗겨주고 발을 씻겨주며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금슬은 마을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혼례를 올리는 신혼부부들은 최 부자댁을 찾아와 덕담을 듣고 가는 것이 관례가 될 정도였습니다. 어느덧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 옛날 비극이 있었던 그날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 댁의 풍경은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사랑채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오고 안채에서는 며느리와 손녀들이 둘러앉아 바느질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눈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락사락 눈 쌓이는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덮어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 따뜻하다. 참으로 좋다. 연화는 부엌에서 갓 구운 고구마와 동치미를 내어왔습니다. 어머님 밤이 긴데 이거 좀 드시면서 이야기 나누세요. 온 가족이 화록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를 호호 불어 먹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눈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은 훈훈한 열기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늑대 울음소리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채웠고 불안과 공포 대신 평온과 안락함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누리는 행복이자 시련을 이겨낸 가족만이 가질 수 있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 사람을 귀한 줄 몰랐던 시어머니는 큰 코를 다친 후에야 뒤늦게 깨달음을 얻었고 모진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며느리는 결국 집안을 살리고 복을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같아서 당장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버티면 언젠가는 반드시 봄날의 햇살 같은 보답이 찾아온다는 것을 옛 어른들은 일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혹시라도 마음속에 걱정이나 근심이 있는 분들은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듯 여러분의 삶에도 볕들 날이 멀지 않았을 테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마을의 불빛들도 하나둘씩 꺼지고 세상은 고요한 잠 속으로 빠져듭니다. 최 부자 댁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연기도 잦아들고 마당을 지키던 누렁이도 꼬리를 말고 잠이 들었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만이 사각사각 여러분의 귓가에 맴돌며 편안한 꿈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온몸을 녹이시고 마음만은 최 부자 댁의 화로가처럼 훈훈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침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햇살과 함께 개운하게 눈뜨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